결혼 첫날 시아버지는 젓가락으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단지 전복죽에 생강한 조각이 더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요.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 주먹이 센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가장 센 주먹은 바로 저일 테니까요. 제 이름은 박지원, 방금 이씨 가문의 새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고 예식장은 장미 꽃잎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축하를 건넸고 이씨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제가 상냥하고 사려 깊으며 교양이 있어 미래에 분명 현명한 아내이자 좋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요. 저는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그들이 기대하던 완벽한 여자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센 물결이 치는 이 가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씨 가문의 대저택에 정식으로 들어온 첫날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눈을 떴고 칠시 정각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아침은 당연히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할 줄 알았는데 부엌에는 시어머니인 김영희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손에 뒤집개를 든 채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다음부터는 일찍 일어나도록 해. 아침 식사 준비는 며느리의 본분이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표준적인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인 이태준 회장님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꼿꼿한 체격에 엄청난 기품을 풍겼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엄격했지만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복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몇 번 씹더니 미간을 심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른 젓가락으로 죽속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얇은 생강한 조각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다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젓가락을 확 빼들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죽에 생강 넣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귀가 먹었어. 아니면 바보야?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이태준 회장이 고함쳤습니다. 그는 욕을 하며 일어나 시어머니의 뺨을 한 번 더 세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발로 그녀를 차넘어뜨렸습니다. 마치 통제불능의 야수 같았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일어섰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제 치맛자락을 한 손이 꽉 붙잡았습니다. 앉아. 남편 이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방금의 폭력이 매일 아침 식사의 에피타이저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어머니 교육하시는 것뿐이야. 별일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새우장 하나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먹어. 이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야 하잖아. 제 손은 허공에 멈춰섰고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아버님이 교육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또 실수할 테니까. 그가 이 말을 하는 어조는 너무나 냉담해서 그가 자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저항을 포기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온순하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어른들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특히 시집을 가면 반드시 시댁의 방침을 따라야만 자격 있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광경은 제가 배운 소위 가정교육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도자기 그릇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 그를 막았습니다. 뜨거운 죽 한 그릇이 제 팔에 쏟아졌고 순식간에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생강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어머님께서 오늘 일찍 일어나셔서 아마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남편 이현우도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입가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새아가씨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영희 여사님이 오히려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내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녀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에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볼 때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그녀를 도와준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마치 제가 무슨 큰일을 망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태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원, 너는 들어온 첫날부터 나한테 대드는구나. 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씨 집안에서는 주먹 센 사람이 발언권을 가진다고요. 물론이지. 우리 가문의 가훈은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타고난 괴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5살 때부터 저는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 엉덩이를 만지려던 취객을 거의 죽일 뻔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께 일주일간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이건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네가 정당방위였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저는 착한 척하는 법을, 상냥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수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온화한 옥처럼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옥의 핵심이 숨길 수 없는 강철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제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는 주먹만 세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눈꼬리에 물결이 일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겨우 끝났고 저와 이현우는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운전하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집에서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당신은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만약 언젠가 내가 당신과 아버님을 이기면 회원그룹 전체가 내 것이 되는 건가요? 이현우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지원아, 왜 이렇게 귀여워? 여자와 남자는 태생부터 달라. 당신이 이긴다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당신은 날 너무 얕보고 있어. 이 상냥하고 사려 깊은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지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다음 장, 저는 당신에게 첫날 밤의 반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이현우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서 신경질적으로 카운터를 두드렸습니다. 이따위 호텔은 주차 요원도 하나 없어? 저는 그의 뒤에 서서 그가 눈을 치켜뜨며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거 오션뷰 아니잖아. 잘못 예약한 거 아니야? 그가 다시 지적했습니다. 창밖에는 맞은편 건물만 보이는데 어떻게 바다를 보라는 거야?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은 관광 성수기잖아요.
이 방이라도 예약한 게 다행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더 좋은 곳으로 예약해 볼래요? 그가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 노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엉망으로 예약해 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직접 하라고? 지금 나한테 불만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방으로 걸어가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동작은 느리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분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요. 박지원,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쉽게 흥분하는군요. 그건 좋지 않아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는 할 말을 잃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고 눈에는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 감도는 그 익숙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기 전에 먹구름처럼 숨막히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막았다고 해서 나한테도 손을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주먹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맞아. 그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이씨 집안에서는 주먹 센 놈이 왕이라고 했지. 그럼 누가 남자인지 똑똑히 알려주마.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제 몸은 생각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손바닥이 그의 주먹을 감쌌습니다. 너무나 쉽게 마치 사과 하나를 쥐는 것처럼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예전에 피아노 치기에 적합하다고 칭찬했던 그 가늘고 고운 손가락이 지금 그의 뼈마디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뒤집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단호하고 깔끔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얼굴은 즉시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고개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때려?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당신네 집안 가훈이 주먹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면서요? 저는 그냥 당신네 씨 가문의 가훈을 따랐을 뿐이에요. 저는 바람처럼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습니다. 곧 그의 양볼은 부풀어 올랐고 마치 과하게 발효된 찐빵 같았습니다. 미쳤어. 그가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용수처럼 유연하게 몸을 피했고 팔꿈치로 그를 침대 위로 제압했습니다. 그가 발버둥치자 저는 다시 한번 팔꿈치로 어깨를 눌러 그를 매트리스에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언젠가 널 무릎 꿇리고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임신하기 전에 그 일을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를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그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 푸른 핏줄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부드럽게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상냥했습니다. 남편, 아프지 않죠? 방금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머리를 써보는 게 어때요? 그가 피하려 했지만 제가 가볍게 그의 이마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작은 상처라도 피가 많이 나면 보기 안 좋잖아요.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저를 쏘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잖아요. 합법적으로 혼인신고한. 제가 그를 향해 웃어 보였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씨 가문의 새로운 세대에서 주먹이 가장 센 사람이기도 하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을 따로 쓰자는 말도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반대편에 웅크려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마치 상처 입은 작은 강아지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전날보다
훨씬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심지어 주도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가 서투르게 접시를 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넘기면서 가끔 한마디씩 평가했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네. 계란 가장자리가 탔어. 다음부터는 우유를 너무 오래 데우지 마. 그는 이를 악물고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딸기잼을 더 줄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는 게 빠르네요.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김영희 여사님은 아들의 얼굴에 아직 부기가 빠지지 않은 손자국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현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때렸어? 시아버지 이태준 회장도 다가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맞았어? 밖에서 사고라도 친 거냐? 이현우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랑 좀 다퉜다가 맞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원이도 다쳤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팔을 끌어당겨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제 주게 되었던 붉은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얘도 멀쩡하지는 않아요. 김영희 여사님은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결혼 첫날부터 어떻게 병원 드라마를 찍고 있어? 저는 옆에 앉아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둘 다 젊잖아요. 작은 다툼이야 있을 수 있죠. 이현우는 제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라도 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자기 아들이 저한테 이기기는커녕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 통화를 끊은 후 이현우는 기분이 가라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근심의 참모습을 보고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우리 저녁에 산책하러 나갈까요? 이 근처에 야시장이 있다던데 아주 활기차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의 밤은 등불로 휘황찬란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현우는 조용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탕후루를 먹으며 작은 장신구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불평을 하려다 제 눈빛 한 번의 말을 삼켰습니다. 오늘 행동은 괜찮았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네가 좋아하면 됐지? 하지만 제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이씨 가문의 가훈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는 네 아버지도 너도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만족했습니다. 제 결혼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호텔로 돌아와 문을 막 닫았을 때 저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씨 가문의 가훈은 네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주먹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자는 가는 바늘처럼 소리 없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천겹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씨 가문의 가훈은 네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서둘러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뒤집어 놓고 전면 유리창으로 다가가 커튼을 쳤습니다. 밤의 어둠이 쏟아져 내렸고 제주의 불빛은 마치 쏟아진 별처럼 지평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현우는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목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평화롭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제 발밑에서는 거센 물결이 포효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박동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흥분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제가 대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뭔지.
1분, 2분. 상대방은 계속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잠그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진 메시지 하나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위에 글씨는 힘이 넘쳤지만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낡은 편지였습니다. 서명란에는 이씨 가문 이병철 세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이태준 회장의 할아버지, 즉 이현우의 증조할아버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현우는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가문의 편지 같은 것은 더더욱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씨 가문이 내 대에 이르러 혈맥이 점차 약해지고 가세가 기울었다. 오직 바라건대 후손들은 힘을 법으로 삼고 강한 자를 존중하라. 여인 또한 가문을 이을 수 있으니 100년 뒤에도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고 여러 사람의 이견이 없다면 그에게 모든 권력을 맡겨 가문을 이끌게 하라. 재능 있는 자를 중용하라. 여인 또한 가문을 이을 수 있다. 저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힘으로 복종시킨다는 말이 이태준 회장이 만들어낸 가부장적 규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무려 한 세기 전에 진짜 가훈에서 비롯되었다니. 그리고 이 가훈은 누군가의 손에 숨겨져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제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경고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하려는 걸까요? 욕실 문이 열렸고 뜨거운 김이 자욱한 가운데 이현우가 목욕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썹에는 아직 피곤함이 남아있었지만 시선은 시종일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이병철이라는 분 아세요?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고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분은 왜 물어봐? 당신 증조할아버지시잖아요. 그냥 가문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갈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아볼 것도 없어. 다 옛날 이야기야. 그는 이 주제를 서둘러 넘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씨 가문이 전통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오래된 규칙들은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이현우는 몇 초간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일 뿐이야. 진짜 권력을 쥔 건 한 번도 여자가 아니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증조할아버지는 공교롭게도 여인 또한 가문을 이을 수 있다고 쓰셨네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혼란, 경계심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 방법이 있죠. 남편. 그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런 편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럼 혹시 이씨 가문의 가훈은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도 하시던가요? 이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모습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 가문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조차도 조종당하는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여행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친정을 떠날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물건이라고 하셨죠.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기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페이지에 반복해서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혈맥의 강함은 남녀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 여인이 강하다면 가문을 이끌어도 무방하다. 저는 마치 할머니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 늙은 여인이 마치 어떤 방식으로든 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이현우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본가로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옛 저택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영희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안색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이씨 가문의 반계 친척 몇몇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얼굴에는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돌아왔니? 김영희 여사님이 저를 보고 눈빛에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씨 가문의 며느리인데 가족들을 뵈러 오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몸가짐은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아들을 그 꼴로 만들어 놓고 돌아올 낯짝이 있더냐?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주위로 돌렸습니다. 듣자 하니 이씨 가문에는 100년 전에 가훈이 담긴 편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는 강한 자를 존중하고 여인 또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요. 이 편지 혹시 여러분이 몰래 숨겨두고 감히 꺼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거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김영희 여사님이 탁자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권력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외부인이 감히 우리 씨 가문을 어지럽히려 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종이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디스플레이에 미러링했습니다. 그 글귀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여인 또한 가문을 이을 수 있다. 이태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가훈이 이렇다면 온 가족이 이치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누가 주먹이 가장 센 계승자인지 말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트렌치 코트를 벗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타고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때가 됐네요. 장내는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제 발밑에 하이힐이 바닥에 떨어지며 또각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 저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어깨로 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안경까지 날아갔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채찍 같은 발차기로 그의 종아리를 가격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가 즉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 오가며 주먹과 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 걸음 물러나며 경악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수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세월은 그의 반응과 힘을 앗아갔습니다. 반면 저는 수년간 힘을 비축해왔고 주먹 하나 발길질 하나가 모두 천둥처럼 강력했습니다. 5분 후 그는 마침내 기력이 다했고 저는 그를 바닥에 눌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팍에 서서 평온하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이씨 가문은 누구 말을 듣죠? 그는 이를 악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발에 힘을 더 주자 그는 눈을 감고 힘겹게 두 글자를 뱉어냈습니다. 박지원. 저는 장내를 둘러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훈을 따라 이씨 가문의 권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씨 가문의 미래를 새로 쓸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한늙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가호는 내가 직접 쓴 것이다. 네가 권력을 잡으려면 나라는 관문도 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 노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씨 가문에 숨겨진 어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가에 선 그 인물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굽었지만 마치 서리를 이겨낸 늙은 소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눈매에서는 오랜 세월 권위의 중심에 있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치 살갗을 뚫고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씨 가문의 대고모, 이병철의 딸이자 이태준의 고모, 즉 이현우의 대고모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명희. 나이는 8순에 가까웠지만 가족 회의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를 언급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군의 여장교였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며 자식도 없었지만 이씨 가문의 족보에서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반개 어른들 중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대고모님, 이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지만 제가 발로 누르고 있어 동작이 몹시 꼴사나웠습니다. 이명희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맑은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와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깃든 그 눈이 저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네가 박지원이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몸에서 발을 내려라. 넌 그에게 도전할 수 있고 그를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 그의 가슴을 짓밟을 자격은 없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발을 옮겨 2걸음 물러섰습니다. 이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지만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명희는 저를 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계속 은둔해 있었는지 아느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너무 강해서 이병철조차 내가 남자였다면 이씨 가문이 100년 안에 외세에 넘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 남자들의 이전 투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내가 물러난 것은 진정한 권력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예리함을 느꼈습니다. 네가 태준이를 이긴 것은 힘 덕분이다.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이씨 가문을 장악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종소리처럼 묵직했습니다. 진정한 계승의 시험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거실 뒤편에 낡은 서재를 가리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그녀를 따라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와 단향이 섞인 냄새가 미만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게 하고 우리 둘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벽 뒤의 비밀 공간에서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씨 가문의 진정한 핵심이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도 부동산 등기부도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옥새 하나와 실로 꿰맨고서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옥새는 권력을 상징하고 이 고서는 이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계승자들의 신법과 가규를 기록한 것이다. 그녀는 그 책을 가리켰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주인은 모두 여기에 자신의 족적을 한 페이지 남겨야 한다. 저는 그 차가운 옥도를 만졌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글을 남기기 전에 3가지 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첫째, 이씨 가문이 곧 닥칠 재정 위기를 극복하게 하라. 둘째, 가문 내부에 잠복한 배신자를 찾아내라. 셋째, 이씨 가문의 미래 10년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복종하게 하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기한은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7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계승이 아니라 저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군요. 네가 이 정도도 해내지 못한다면 네가 모든 남자를 이겼다 한들 주먹만 센 무식한 자에 불과하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이씨 가문에는 무식한 자가 필요 없다. 저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저는 다시 옥새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소곤거리며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의 안색은 좋지 않았고 이현우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상석으로 걸어가 멈춰섰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문의 시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7일 안에 3가지 과업을 달성하고 이씨 가문의 가주 자리를 이어받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는 자진해서 떠나고 다시는 이씨 가문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려 하인에게 제 전용 서재와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재정 위기였습니다. 저는 해원그룹의 최근 6개월간 재무 보고서를 뽑아봤습니다.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습니다.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었고 해외 자회사 계좌에서 빈번하게 거액의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투자 협약서에는 이사회 서명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씨 가문의 재무총괄인 최 이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물쩍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 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익명의 계정으로 해원그룹의 관련 기업들을 몰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 등록된 한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대표가 김영희 여사님의 사촌동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제는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렸고 마치 시간이 제 마음속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운명의 창조자이자 이씨 가문 세장의 첫 글자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잠복해 있는 독사를 밝혀내고 그가 어떤 부드러움 뒤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창밖의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와 나무십, 유리창에 떨어지며 이씨 가문의 오래된 저택에 잠들어 있던 비밀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노트북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재무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미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선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고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미로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독사였습니다. 최 이사는 첫 번째 돌멩이였습니다. 제가 그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해원그룹 본사 22층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위층의 시선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가 가장 익숙한 영역에서 그가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감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습니다. 들어올 때는 늘 그렇듯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신혼인데도 이렇게 열심히시니 과연 이씨 가문 사람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에게 출력된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지난 3달간 그룹의 해외 송금 명세입니다. 왜 3건의 자금이 각각 이사님과 관련된 3개의 유령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막 들었던 커피잔이 공중에서 살짝 멈칫했다가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박 이사님, 이건 아마 재무부의 착오일 겁니다.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사님의 그 먼 친척이 운영한다는 경기도의 회사, 법인 대표는 이사님 아내더군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박 이사님,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많은 가족 기업들이 재물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이렇게 하죠. 유연하게 돈을 당신 주머니로 운반하기 위해서겠죠. 제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태준 회장님이 뒤를 봐주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마침내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녹음기 하나를 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와 김영희 여사님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며느리 주제에 정말 회장님 이겼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그룹을 빼돌리면 걔는 아무것도 못해. 최 이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이사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자진해서 사직하고 모든 장부와 이체 기록을 제출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이 모든 것을 회원그룹 감사팀과 경찰에 넘겨서 당신 가족 모두 편안할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내선 전화를 걸어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최 이사를 감사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독사를 처리했지만 제 마음은 그다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배우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제 바로 곁에 있을 것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김영희 여사님은 평소와 달리 활짝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원아, 오늘 힘들었지? 주방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파파야 은이버섯탕 끓이라고 했어. 저는 탕 그릇을 받아들고 가볍게 저었습니다. 탕 위에 구기자가 떠올랐다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점점 더 저를 아껴주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삼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탕에 그녀가 직접 독을 타지 않았다면 분명 어떤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역시나 밤에 저는 익명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종이로 된 조사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발신인이 없었지만 안에는 김영희 여사님이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 귀금속 거래 기록, 그리고 그녀가 가짜 신분으로 투자한 몇몇 투기성 계약서까지 상세히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바로 최 이사가 관리하던 계좌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이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된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폭풍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현우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최근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마침내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탓이겠죠. 그날 밤 그는 혼자 뒷마당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약간의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른 사람이 써놓은 각본대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멍하니 있다가 한참 후에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까지 청산할 건 아니지? 제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저는 당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마치 마침내
어떤 경계심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내부 통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씨 가문의 핵심 구성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저녁 7시에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녹색 롱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위로 올렸습니다. 제 모습은 마치 칼집에 든 검처럼 고요함 속에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재무조사 보고서를 사람들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해원그룹의 최근 3년간 재무 이상은 시장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 고위 임원과 이씨 가문의 어른이 결탁하여 자금을 횡령한 탓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판을 여기서 끝내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는 술렁였고 어떤 이는 믿지 못했으며 대부분은 침묵과 식은땀뿐이었습니다. 이현우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원 씨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 씨 가문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치 결정적인 한방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경박함 대신 처음으로 어른으로서의 명료함과 굳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별채를 나와 호숫가 회랑에 섰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쏟아져 부서진 은가루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씨 가문이라는 이 견고해 보이는 요새는 사실 이미 1000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그 균열을 꿰매고 동시에 썩어가는 부분들을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은 박하처럼 시원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주머니 속 옥새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운명이 땅에 닿는 소리처럼 현실적이었습니다. 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막 몸을 돌려 돌아가려 할 때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가 찾아낸 것은 첫 번째 껍질에 불과하다. 박지원. 진짜 배신자는 네가 가장 믿는 사람이다. 저는 세차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수면에 반사된 달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뒤에서 둔기로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이미 하나씩 가면이 벗겨지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명이 어둠 속에 숨어 제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말인가.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 호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꽉 쥐었고 화면은 손바닥의 열기로 희미하게 뿌옇게 변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머릿속에서 한 명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 회장? 아니, 그는 표면적인 적수다. 행동이 요란하고 성급해서 뒤에 숨어서 일을 꾸밀 타입이 아니다. 김영희 여사? 그녀는 기회주의자다. 재산을 탐내고 이익을 좇을 뿐 이미 내게 목표로 찍혔고 수법도 단순하다. 그 문자 메시지 뒤에 관찰자일 리가 없다. 이현우?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아니, 그가 아니다. 그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며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하지만 한 번도 내게 진정한 악의를 품은 적은 없었다. 그의 불안과 갈등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내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누가 있을까? 머릿속에 갑자기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연, 내 비서. 5년 동안 나를 따랐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왔다. 내 기분과 상황을 잘 알고 내 슬픔과 기쁨을 이해해 주었다. 나는 그녀가 활짝 핀 작약처럼 웃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녀는 나와 함께 밤새워 프로젝트를 했고 어머니 장례식에서 내게 우산을 씌워주었으며
잘못 배달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나 대신 마셔주었다. 그녀는 과거에 내가 유일하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믿을수록 무시하기 쉬운 법이다. 그녀는 내 모든 비밀번호, 업무 절차, 계획을 알고 있다. 심지어 옥새를 어디에 숨겼는지까지 그녀는 알고 있다. 만약 그녀라면 나는 어디서부터 나 자신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계속 뜨고 있었다. 마치 눈꺼풀이 붙어버린 것 같았다. 동이 틀 무렵 나는 윤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좀 일찍 와줘요. 긴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어요. 그녀는 빠르게 답장했다. 네, 이사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십시정각 그녀는 서재문 앞에 나타났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내 책상 옆에 가볍게 커피를 놓았다. 팥은 조금, 설탕은 3스푼, 시나몬 약간. 이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받았다. 그녀가 건네는 서류를 스치듯 만지면서도 눈초리는 그녀의 모든 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서연 씨, 내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었다. 당연히 기억하죠. 이사님은 제가 본 가장 명철한 분이라고 보답이 없더라도 이사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미소는 온화했고 과거의 수천 번과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다. 지금의 나는 미세 표정을 식별하고 신체 언어를 꿰뚫어보며 말 이외의 침묵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테스트용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가상의 프로젝트 계약서로 내가 일부러 설정해둔 허점 조항과 허위 금액 흐름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이 서류를 그룹 내부에 전송하는 순간 시스템은 추적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20분 후 나는 감시 시스템 호따에서 그녀의 계정이 그 파일을 여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업로드하지 않고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는 감시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손바닥 안에 옥새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모서리가 마치 차가운 진실을 만지는 것 같았다. 30분 후 나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회의실로 다시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이사님, 방금 USB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리실에서 처리하고 왔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어 비서에게 회의실 화면을 켜게 했다. 서연 씨, 이게 뭐죠? 나는 캡처 화면을 열었다. 그녀가 암호화된 이메일을 열어 USB 안에 자료를 전송하려던 장면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이사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그냥 5년간의 신뢰를 배신했을 뿐이군요. 그렇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푸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내 치마 끝을 적셨다.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김영희 여사님이에요. 그분이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이사님도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이 저릿했다. 내가 왜 계속 당신을 곁에 뒀는지 알아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모든 동맹을 이룰 수는 있어도 당신만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더 심하게 울었다. 정말 이사님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잠시 나약했을 뿐이에요. 나는 허리를 굽혀 직접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질책하지도 관계를 끊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했다.
서연 씨, 가세요.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녀는 울면서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뒤늦게 치르는 장례식 같았다. 밤이 깊어졌다. 서재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에 든 메일 초안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문득 멈췄다. 화면에 또 다른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가 떴다. 잘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즉시 발신 주소를 추적했지만 이 문자는 국내에서 발송된 것이 아니었다. 해외 도쿄에서 온 것이었다. 나는 그 IP 주소를 쏘아보았다. 마음속에 극도의 불안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나는 계속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짜 배우는 처음부터 이씨 가문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도쿄에 가야만 한다. 그 오랫동안 언급하지 않았지만 줄곧 운명을 조종해온 그 사람을 마주하기 위해 나의 아버지. 도쿄의 공기는 차가웠다. 옅은 회색 스모그가 도시 위를 덮고 있어 마치 표정 없는 얼굴 같았다. 비행기가 착륙한 순간 나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다. 공항 터미널의 불빛은 마치 굳어버린 별처럼 내 기억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다. 박동진을 만난 지 10년이 흘렀다. 내가 수없이 아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내가 15살 되던 해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사라졌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 집안 전체의 존엄성을 앗아갔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나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친 뒤 내 주먹과 발로 이씨 가문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싸움의 뿌리가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를 향하게 될 줄은. 나는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그 암호화된 번호에 멈춰 있었다. 서명은 없었지만 숨겨진 비밀을 한 겹 한 겹 정확하게 벗겨냈다. 나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반드시 물어야 했다. 이 판에서 그는 배후인가? 아니면 장기말인가? 공항을 나서자 초가을의 도쿄는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거리는 냉담할 정도로 깨끗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바로 무사시노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마지막 자산이 등록된 곳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단독 건물로 명목상으로는 어떤 문화 창작 사무소였지만 실제로는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이었다. 운전기사는 골목 입구에 나를 내려주었다. 나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다. 붉은 벽돌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가득했고 단풍잎이 알록달록하게 물들어 있어 세월의 평온함이 묻어나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껍질 아래 얼마나 많은 진흙탕이 숨겨져 있는지.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밀고 들어갔다. 은은한 단향이 코를 찔렀다. 책장에는 책과 낡은 신문이 가득했고 유리 주전자에는 우롱차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내가 올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드디어 왔구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박동진이 검은색 모직 정장을 입고 나선형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귀밑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온갖 풍파를 겪은 후에 그 차분함이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했다. 나는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보낸 문자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주전자를 가볍게 내려놓고 내게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따뜻한 거 마셔라. 도쿄의 가을은 감기 들기 쉬우니까. 나는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그를 쏘아봤다. 10년 동안 숨어 지내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건 내가 이씨 가문을 이기는 걸 구경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직접 나를 무너뜨리고 싶어서인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니야. 단지 너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을 뿐이다. 일깨워줘요? 나는 냉소했다. 당신의 일깨움은 참 늦었네요. 당신은 알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당신이 어디 갔냐고 물으셨던 거.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는 극도로 억눌려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쥐고 계셨어요. 편지에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잘 살고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었어요. 내가 그 편지를 태울 때 다짐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박동진은 없다고, 박지원만 있을 뿐이라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치 추도회에 참석한 것처럼. 그 문자 메시지는 무슨 뜻으로 보낸 거죠? 나는 마침내 진정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씨 가문은 네가 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너는 이미 권력의 핵심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그 가장자리에 닿았을 뿐이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왜 네 모든 반격이 성공했는지, 왜 네가 얻은 증거들이 항상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났는지, 네가 이태준을 이기고 김영희를 폭로하고 최 이사를 파헤친 것까지 너무 순조롭지 않았니? 나는 멈칫했다. 누군가 너를 돕고 있었던 거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가문의 피는 너 하나만 물려받은 게 아니다. 내 머릿속에 갑자기 한 이름이 떠올랐다. 박지훈, 내 사촌 오빠. 계속 해외에 있었고 거의 연락이 없었다. 어릴 때 우리는 사이가 좋았지만 그가 16살 때 온 가족이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가 이 판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박동진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어릴 때 너무 똑똑했다.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았지? 지훈이는 신중하고 냉철해서 어둠 속에서 판을 짜는데 더 적합했다. 너희 둘, 하나는 날카로운 칼날이고 하나는 기사, 지시, 다. 나는 언젠가 너희가 운명의 바둑판 위에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은퇴하고 우리가 스스로 부딪히게 둔 거군요. 일부러가 아니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 사진이 끼워진 낡은 앨범을 꺼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내게 보낸 것이었다. 우리 남매가 다시는 그녀와 나처럼 서로를 등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 그는 사진을 펼쳤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지훈 오빠가 내 뒤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개를 주우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죠? 내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는 일본에 없다. 홍콩으로 갔다. 네가 최근에 접촉한 몇몇 재단 뒤에는 모두 그의 그림자가 있다. 나는 한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그 투자 조항들, 그 자금의 흐름들, 그게 그였다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찾아가는 것이다. 너희 남매가 장기말인지 아니면 기사인지 물어봐라. 박동진은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네가 이기기를 바랄 뿐이다. 박씨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문을 나섰다. 도쿄의 햇살이 마침내 구름을 뚫고 거리에 쏟아졌다. 마치 빙하가 녹은 후의 첫 봄 기운 같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물러설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다. 나는 홍콩으로 가야 했다. 가문을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알고 싶었다. 이 운명의 바둑판에서 대체 누가 나를 왕좌로 밀어 올렸고 또 누가 나를 제물로 삼았는지. 홍콩의 바람은 축축한 소금기를 머금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금융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내 마음속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실타래를 흩뜨렸다. 나는 빅토리아 하버가에 서서 스카이라인의 네온과 구름이 뒤엉킨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오랜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왔다. 그때도 이 길을 걸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맞은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원아, 나중에 너는 반드시 이 하늘보다 더 높이 서게 될 거야. 나는 그때 그저 바보처럼 웃기만 했는데 수년 후 내가 정말 이 불빛 속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우러러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기 위해서. 박지훈이 이번 여정의 목적이었다. 그는 한때 내 어린 시절 가장 신뢰했던 오빠였지만 이제는 운명의 패드에 숨어있는 또 다른 기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해왕그룹의 이름으로 현지의 몇몇 재단과 벤처 캐피털 회사를 방문했다. 아니나 다를까 세 곳의 이사 명단에 박지훈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그는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고문, 파트너, 법률 대리인 등의 신분으로 권력과 자본 사이를 유유히 오갔다. 그는 명예를 좇지 않았지만 실리를 취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사람을 시켜 그가 스탠리에 있는 별장을 비밀리에 찾아냈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은밀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나는 밤에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어느 오후 어릴 적 사진이 끼워진 앨범을 들고 그의 문 앞에 서서 3번 노크했다. 문을 연 사람은 그 자신이었다. 박지훈은 나를 봤을 때 놀라지도 냉담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한숨을 쉴 뿐이었다. 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도 없이 그의 오래된 도서관 같은 거실로 들어섰다. 벽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소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어머니는 치파오를 입고 젖부채를 든 채 미소 띤 눈빛이었다. 아직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네. 내 목소리가 잠겼다. 이게 우리 유일한 공통의 기억이니까. 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빠가 계속 내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그가 가볍게 웃었다. 네가 이 씨 가문을 이긴 게 정말 내 힘만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해?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차 캐비닛을 열고 익숙하게 병맞춘 한 주전자를 우려내 내 앞에 놓았다. 그 향기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장 즐겨 끓이시던 차였다. 심지어 끓는 물의 온도까지 똑같았다. 지원아, 나는 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단지 네가 어머니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을 시켜 우연히 이씨 가문의 가훈을 내 손에 넣게 하고 우연히 최 이사가 발각되게 하고 시기적절하게 내가 모든 약점을 파악하게 한 거구나. 내가 그를 쏘아봤다. 오빠는 나를 진흙탕에 밀어넣고 또 적시에 밧줄을 던져줬어. 지훈 오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정말 내 도움이 없었다면 이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씨 가문은 100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용이야. 너처럼 이제 막 나타난 여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해냈어. 내 말투는 평온했다. 오빠 때문이 아니야. 직접 가시밭길을 밟아봐야만 자신의 피로기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박지훈은 고개를 숙여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다. 너 변했구나.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는 찻잔을 들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의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췄. 내 어린 시절 가장 따뜻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마치 시간에 의해 조각된 가면처럼 희로애락을 읽을 수 없었다. 네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이씨 가문의 늙은 여우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들의 체면을 구겼지만 그들의 목숨줄을 손에 넣지는 못했어. 주식을 말하는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씨 가문의 핵심 자산은 해외 신탁에 숨겨져 있어. 수혜자는 네 명단에 없어. 내 지금 신분은 여전히 권력을 잡기 직전의 대기자일 뿐이야. 나는 예감은 했지만 진실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오빠는 두 번째 술을 준비해 둔 거구나.
박지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먼저 이 씨 가문에서 나와 박 씨 가문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해야 해.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가 낡은 유산 계획을 남기셨어. 오직 너만이 풀 수 있지. 그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억지로 죽임을 당한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이태준은 어머니의 자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어. 네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은퇴했다고 생각해? 아니, 어머니는 이 씨 가문에 의해 사설 요양원에 갇히셨던 거야. 그때 나는 너무 약했지. 나는 벌떡 일어섰다. 눈앞이 핑 돌았다. 왜 지금에서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의 너라야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박지우는 붉은색 서류철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그 요양원의 전원 기록이야.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도. 어머니는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전원하는 도중에 과량의 진정제를 주사 맞으셨어. 나는 그 영상 자료 페이지를 펼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 속 어머니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마르셨지만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힘겹게 미소 짓고 계셨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마치 넘길 수 없는 기억의 한 페이지를 덮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지금부터 우리 남매가 손을 잡고 이 씨 가문을 통째로 삼키는 거야.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어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다. 약속할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모든 원수는 내 손으로 갚고 모든 판은 내가 직접 짤 거야. 그가 웃었다. 마침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래야 내가 아는 박지원답지. 밤이 깊어졌다. 홍콩의 네온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바다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거대한 유람선을 봤다.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마치 이 운명의 분기점에서 다음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전장은 시작점으로 돌아왔고 또한 종점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이 씨 가문에 돌아온 날 동이 트기 전이었다. 나는 옛 저택으로 향하는 산길 입구에 서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봤다.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았다. 언젠가 내가 복수자의 신분으로 내 어머니를, 내 어린 시절을 묻어버린 이곳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산기슭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금빛 잎사귀들이 하나둘 천천히 흩날렸다. 마치 소리 없는 심판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며 속삭이듯 익숙한 목소리를 전해왔다. 지원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발을 들어 청석판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기억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문 앞에는 박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빛이 도는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었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표정은 차분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판을 짜던 오빠가 아니었다. 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자였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묵은 핏빛 빚을수록 직접 청산해야지. 옛 저택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영희 여사님이 찬물을 들고 나오다가 우리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늘 그렇듯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지원이 왔구나. 왜 엄마한테 미리 연락도 안 했어? 준비하게. 나는 그녀 곁을 곧장 지나쳤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랑을 건넜다. 이태준 회장은 거실에서 글씨를 쓰고 있었다. 한 획 한 획 힘차고 강건했다. 나를 보자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정말 돌아왔구나. 나는 거실 앞에 멈춰서서 살짝 미소 지었다. 제가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는 붓을 내려놓고 손가락에 찻잔 가에 물을 살짝 묻혔다. 무심하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단호하게 떠나길래 정말 이 씨 가문을 포기한 줄 알았지. 나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당신이 박씨 가문의 자금을 이용해 해외 신탁을 구축한 증거 사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제 어머니를 사설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정신 이상 위임각서에 서명하게 한 감시 카메라 캡처고요. 이태준 회장의 눈빛이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버텼다. 네가 이런 걸로 날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낮았다. 당연히 당신은 못 움직이죠. 하지만 주주들은 움직일 수 있고 경찰서는 움직일 수 있으며 이명희 대고모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에서 모든 위장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늙고 쇠잔한 노인의 흉포함이 드러났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 목숨은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모든 권력입니다. 말이 떨어지자 박지훈이 내 뒤에서 세 번째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해원그룹 현 이사회 5명의 핵심 구성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위임장이었다. 내가 그룹 CEO로 취임하고 모든 비가족 규정 위반 임원을 해임하는데 정식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이씨 가문의 진정한 지배권이 조용히 내 손에 들어왔음을 의미했다. 이태준 회장은 책상 다리를 붙잡았다. 손등에 푸른 핏줄이 튀어나왔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맹수 같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바둑판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나는 몸을 돌려 거실 끝에 있는 석비로 걸어갔다. 그것은 이씨 가문의 대고모 이명희가 직접 세운 것으로 가규는 산과 같고 핏빛 빚은 반드시 갚는다는 6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비석 앞에 서서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박지원이 이씨 가문의 가주가 된다. 해원그룹은 정식으로 재편되며 모든 낡은 규칙은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김영희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늙은 세대는 다 죽으라는 거냐?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말투가 차가웠다. 당신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요. 회의 후 박지훈은 나와 함께 어머니의 옛 거처로 돌아왔다. 10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 방은 이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햇살이 조각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낡은 등나무 의자에 떨어졌다. 마치 어머니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앨범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는 부드럽고 단정했다. 지원아, 만약 언젠가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기억해다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나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섰어요. 박지훈이 들어와 새로운 옥새 하나를 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씨 가문이 새로 제작한 가주의 인장으로 내가 주도해서 디자인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가주 권력을 상징했다. 이제 이씨 가문은 내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옥새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권력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 손바닥에 떨어진 적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산 아래만 가구의 등불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이씨 가문의 가장 오래된 테라스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봤다.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지훈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이씨 가문의 내부 문제는 모두 정리되었지만 외부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 해외 재단들과 박씨 가문의 옛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투지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내 손으로 모든 위협을 뿌리 뽑고 우리에게 속한 가문을 지켜낼 거야. 해풍이 얕은 바다를 스쳐 지나가며 먼 바다에 압류를 실어왔다. 이씨 가문의 내전은 이제 막 먼지를 털어냈지만
내 발은 이미 더 깊은 바둑판에 들어서 있었다. 박지훈이 손에 들고 온 서류 한 부는 폭풍이 집 앞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먼 바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이 서류는 박지훈이 수년간 국제 신탁계에 잠복하며 수집한 자료였다. 내용은 카오스 투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가리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펀드 같았지만 실제로는 박씨 가문의 옛 세력들의 자금줄이 여러 갈래로 숨겨져 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중 3분의 1의 지분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아래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박동진, 나는 등불 아래서 서류를 넘겼다. 손가락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차가운 재무 숫자들은 마치 핏빛을 띠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소리가 없었지만 소리 없이 고발하고 있었다. 박씨 가문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시 얽히고 꼬이고 발효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유산의 일부도 이 기관을 통해 거래됐어. 박지훈이 이 말을 할 때 표정은 매우 복잡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페이지를 가볍게 덮었다. 종이 사이의 묵은 냄새가 마치 내 어린 시절 불타버린 집 같았다. 3일 후 나는 싱가포르로 향했다. 카오스 산하의 가장 큰 에너지 자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었다. 이번 여정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박지훈조차. 나는 잠시 계획에서 배제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판의 궁극적인 진실을 밝혀내려면 나는 반드시 홀로 이 어둠을 꿰뚫고 지나가야만 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하늘은 낮게 가라앉았고 먹구름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사무실 건물 밖의 유리 외벽에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반사된 모습 속에 서 있었다. 마치 외로운 그림자처럼 앞으로만 번 넘어져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했다. 나는 가짜 신분으로 카오스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와의 만남을 예약했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정장은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을 페르난도라고 소개했지만 인사를 나누는 동안 빈번하게 박동진의 옛 이야기를 언급했다. 박 회장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손가락이 무심코 소매단추를 돌리고 있었다. 그 소매단추에는 박씨 가문의 옛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마주보고 핀 동백꽃 한 송이. 나는 그 문장을 쏘아봤다. 거의 피가 몸속에서 역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왜 그분을 언급하시죠? 그는 웃었다. 그는 이 게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단지 다른 패를 들고 더 큰 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 박동진이 도쿄에서 내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은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시찰 명목으로 카오스의 서류 보관실에 들어갔다. 줄지어 봉인된 장부들 속에서 나는 마침내 코드명 K51의 자산 이전 보고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 내에 박동진이 상속인 신분으로 어머니의 유럽 유산을 모두 한 유령 회사로 이전한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바로 카오스 그룹의 최초 자금원이었다. 순간 모든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졌다. 박씨 가문은 몰락한 것이 아니라 탈바꿈한 것이었다. 그는 이씨 가문에 의해 쫓겨난 장기말이 아니라 스스로 낡은 몸을 잘라낸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가 놓은 한 수의 바둑돌이었다. 감정으로 길러지고 증오로 움직이며 승리로 유인되어 결국 그를 대신해 모든 것을 수확하게 된. 나는 자료실의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마치 날카로운 칼에 꿰뚫린 것 같았다. 내가 직접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높은 탑이 실은 다른 사람이 설계한 감옥에 불과했다니. 나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 장비를 꺼내 서류 전체를 촬영해 저장했다.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밤의 싱가포르, 비가 세차게 내렸다. 마치 갑작스러운 울음처럼.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봤다. 멈추지 않는 슬픔처럼.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박지훈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다. 박동진, 오늘 밤 홍콩 도착. 카오스 전략회의 참석.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더 이상 환영도 숨겨진 선도 아니었다. 승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 순간 나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칼날 같은 차가운 뿐이었다. 박동진은 말했다. 너는 날카로운 칼날이고 그는 기사라고. 그리고 이제 기사도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칼날은 칼집에서 나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에 구름이 환용했고 햇살이 틈새로 비스듬히 들어와 내 손목에 오래된 흉터를 비쳤다. 그것은 내가 13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다 교통사고에서 남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고 나는 이 흉터 하나만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신념이 되었다. 박동진, 내가 직접 묻겠어.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신의 각본이었고 우리는 단지 당신이 써내려간 비극의 등장인물이었을 뿐이야?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었다. 서명은 없었고 첨부 파일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네가 진실을 선택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쏘아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열람을 클릭했다. 회의실의 조명은 차가운 흰색이었다. 마치 병원 수술대 위에 얼음 같은 등불처럼 한 점의 온도도 없었다. 나는 긴 테이블 끝에 서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의 유산행방이 담긴 서류 사본을 쥐고 있었다. 눈앞에는 내 친아버지, 박동진이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과 유창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더 깊은 주름이 생겼고 정장은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다. 왼손 검지에는 어두운 금색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것은 박씨 가문의 인장이었다. 한때 외할아버지의 것이었고 이제는 그의 손가락 마디에 끼워져 마치 권력의 중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앉아 그의 눈썹 사이의 자신감과 여유로움, 심지어 약간의 더위까지 지켜봤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담담함이었다. 그는 때때로 주주들에게 칭찬의 고개를 끄덕였고 말투는 온화하지만 힘이 있었다. 기억 속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문을 박차고 나갔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퇴장할 때까지 그는 마침내 나를 발견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원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드디어 왔구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든 서류를 그의 앞 책상 위에 가볍게 탁 놓았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10년 동안 사라졌던 이유인가요? 그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에는 빛이 있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네가 알아낼 줄 알았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속이려 한 적이 없다.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당신은 어머니의 유산을 세탁해서 빼돌렸고 박씨 가문의 옛 세력들이 해외 펀드를 재편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뒤에서 판을 짜서 내가 이씨 가문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관찰자였고 플레이어였으며 최종 수혜자였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는 마침내 자리에 앉아 미간을 문질렀다. 마치 피곤한 듯 가면 하나를 벗어던지는 것 같았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이 판은 너무 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칼집에 숨겨진 칼처럼. 당신은 제게 물어본 적 있나요?
당신 손에 장기말이 되고 싶은지 단 한마디라도.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나는 네가 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이 키운 도구가 아니었어요. 네가 도구가 아니라고? 그의 말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너는 내 유일한 계승자다. 그 말에 나는 세차게 흔들렸다. 지훈이는 반개일 뿐이다. 그는 박씨 가문의 핵심 혈맥을 잊지 않았어. 너만이 정통이고 박씨 가문의 진정한 다음 세대다.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머릿속에 박지훈이 나를 위해 뛰어다니고 비바람을 막아주었던 여러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그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내 뒤에 서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나에게 박씨 가문을 맡기려는 거군요. 내가 물었다. 박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전례 없이 진지했다. 박씨 가문뿐만 아니라 카오스 전체를. 나는 이미 모든 길을 깔아놓았다. 네가 손만 뻗으면 세계의 핵심에 닿을 수 있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고 구름이 환용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옥상에서 스쳐 지나가며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건 권력도 계승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완전한 가정이에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고 엄마가 살아계신 것. 이런 교환, 설계, 조종이 아니라요. 너는 너무 순진하구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니? 내 어머니는 온유함, 타협, 수호만으로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삼켜졌어. 그리고 네가 강해지지 않으면 다음은 네 차례가 될 것이다. 나는 멈칫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년간의 고된 노력, 복수, 게임. 나는 내가 멋지게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원래 나는 어머니의 운명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 그래서 당신이 직접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은 거군요. 내가 목이 메어 물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다. 민게 아니야. 날아오르도록 보낸 거지. 공기가 응결되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가 갑자기 나를 불러 세웠다. 지원아, 내일 저녁 리펄스 베이에서 가족 회의가 있다. 네가 와주었으면 한다. 와서 뭘 하라고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와서 네가 대체 누구인지 결정해라. 나는 대답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문을 밀고 나갔다. 밤이 깊어지고 거리에 네온이 교차했다. 나는 인파 속을 걸었다. 마치 모든 소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육교 난간에 기대어 물처럼 흐르는 차들을 바라봤다. 갑자기 숨쉬기 힘들 정도로 피곤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훈의 전화였다. 그를 만났어? 그가 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에게 박씨 가문을 계승하래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물었다. 받고 싶어? 모르겠어요. 나는 아주 느리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된 꿈 같다는 것만 알아요. 꿈은 깰 수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네가 직접 깰지 아니면 그를 대신해 계속 꿀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창가에 밤새 앉아 있었다. 동쪽이 하얗게 밝아오고 새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박지원이든 박씨 가문의 계승자든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를 입력했다. 단 몇 글자만 썼다. 내일 저녁 가겠습니다. 하지만 박동진의 딸로서가 아닙니다. 리펄스 베이의 밤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바닷바람은 서늘한 기운을 품고 피부에 와닿았다. 마치 아직 입 밖에 내지 못한 질문처럼 나는 긴 회랑을 지나 박씨 가문이 마련한 개인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건물 전체가
마치 잠자는 짐승 같았다. 겉모습은 온화했지만 뼈대에는 차가운 빛이 가득했다. 연회장의 조명은 부드러웠고 고요한 검은고 소리가 흘렀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낡은 권력과 새로운 귀족의 충돌이 엿보였다. 어떤 이들은 샴페인을 들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눈빛을 번뜩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동진이 직접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 계승자를. 나는 아주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장신구도 화려한 화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마치 칠흑 같은 밤에 켜진 유일한 촛불 같았다. 박동진은 상석에 서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고 곁에는 내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내가 나타난 것을 봤을 때 눈에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쳤지만 내가 그를 지나쳐 옆 홀로 향하자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나는 바로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 한쪽의 높은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원래 연주를 위해 마련된 계단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연설대로 삼았다. 오늘 밤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오늘 밤이 본래 박씨 가문의 인수인계 의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 여러분은 계승권 선포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저는 누군가의 유산을 계승하러 온 것도 누군가의 바둑판을 이어가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박지원, 저 자신입니다. 저는 어떤 가문의 조종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홀 안이 술렁거렸다. 박동진의 얼굴이 굳었고 주먹을 살짝 쥐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10년 전 어떤 이들은 제 어머니가 너무 연약해서 주인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제가 너무 날카로워서 가문을 통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으로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데이터 키 하나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이것은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박씨 가문이 10년간 해외 계좌에서 벌인 모든 자금 흐름과 누가 유산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자로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동진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서렸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내 가벼운 한마디에 막혔다. 당신이 저더러 제가 누구인지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제가 결정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키를 내려놓고 각기 다른 표정의 어른들과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박씨 가문은 오늘부터 더 이상 단일 혈통의 계승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가문 내부의 협의체를 설립하고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 전략, 운영, 신탁 및 감독을 순환 책임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누구도 혈통을 이유로 업무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 보수적인 주주가 일어나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것은 스스로 뿌리를 자르는 짓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을 통제하는 족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홀 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네가 드디어 너 자신의 모습으로 성장했구나. 박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어떤 부녀 사이의 균열은 피로 봉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이 태워낸 진심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회의 후 나는 홀로 테라스로 걸어나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밤바다는 파도처럼 일렁였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내 곁에 서서 먼 곳의 불빛을 바라봤다. 네가 판을 엎었구나. 그건 단지 첫 번째 껍질일 뿐이야.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판을 엎는 것뿐만 아니라 바둑판 전체를 새로 설계할 거야.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다음은? 카오스의 이사회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뒤에는 아직 어머니의 옛 원수들이 숨어 있어.
박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단서를 찾았어?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어머니가 남기신 손편지였다. 거의 세월에 침식되어 희미해졌지만 마지막 한 줄은 여전히 선명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없어진다면 제2애를 찾아가렴. 그는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단다. 박지훈이 그 몇 글자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표정이 무거워졌다. 제2은 어머니가 영국 유학 시절의 절친이야. 그 사람은 지금 카오스 핵심 펀드의 독립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 하나야. 나는 칠흑 같은 밤의 물결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그를 위해 그림을 한 점 그리셨어. 고요하지 않은 강이라는 제목인데 지금은 런던의 개인 갤러리에 걸려 있어. 외국으로 나갈 거야?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머니의 운명을 해석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심연으로 밀어넣은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를 파괴하게 두지도 않을 거야. 혼자 갈 거야? 나 혼자면 충분해. 내가 웃었다. 나는 이제 집 앞에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소녀가 아니야. 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어디를 가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를 봤다. 오빠도 마찬가지야. 박씨 가문은 혈통만 있는 게 아니야. 선택도 있지. 그가 웃었다. 네가 가르쳐준 거잖아. 나는 몸을 돌려 테라스를 내려갔다. 별빛이 발밑에 자갈길 위에서 흔들렸다. 마치 운명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흔들리는 궤적처럼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역의 폭풍은 더 험난하겠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창조할 것이다. 런던의 하늘은 먹물처럼 어두웠다. 구름이 성벽처럼 도시를 짓누르고 마치 영원히 맑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소호 지역의 그 깊고 어두운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비밀스러운 개인 갤러리 하나가 있었다. 간판도 없이 그저 황동 자물쇠가 밝힌 낡은 나무문 하나뿐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묵은 유화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월과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벽에는 서명 없는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색조는 부드럽고 붓터치는 맑았다. 마치 모든 그림에 못다 한 그리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곧장 내가 10년간 찾아 헤맨 그 그림, 고요하지 않은 강으로 향했다. 그것은 크지 않았다. 대략 원고지 한 장 크기였다. 그림 속에는 회색빛이 도는 푸른 강이 끝없는 안개를 꿰뚫고 흐르고 있었다. 먼 곳에는 강둑이 보이지 않았고 배도 없었다. 하지만 외로운 등불 하나가 수면 위에서 희미하게 떠 있었다. 마치 한 영혼이 여전히 물 위를 배회하는 것처럼. 액자 아래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있었다. 네가 지켜준 침묵과 네가 묻어둔 진실을 위해 제이엘에게. 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귀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드디어 왔군. 온화하지만 늙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돌아봤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영국 신사 한 명이 갤러리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만 눈에는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예리한 빛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제이엘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느린 걸음으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친구라네. 제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남기셨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거의 메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찬장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내 손에 건넸다. 이것이 그녀의 유언장이라네. 진짜 유언장. 어떤 법의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네에게만 쓴 것이지.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낡은 반지 하나, 그리고 이미 멈춰버린 기계식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단정했다. 지원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어쩌면 더 이상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알았으면 한단다. 내 가장 어두운 날들에 네가 나로 하여금 빛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게 했다는 것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그는 단지 가정 대신 권력을 선택했을 뿐이야. 나는 그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 단지 알고 있었을 뿐이지. 네가 그 세계로 나아가려면 너는 그보다 더 단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반지는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이란다. 만약 언젠가 내가 너에게 우산이 되어줄 수 없다면 이것을 너에게 주어 네가 스스로 집을 짓게 하리라고. 그리고 이 멈춰버린 시계는 우리가 도망치던 그 밤에 깨진 것이란다. 나는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네가 기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어떤 시간은 뒤돌아보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는 것을.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뜨겁지는 않았다.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치 어머니의 온기가 감싸는 것 같았다. 제이엘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네가 복수하기를 원한 적이 없다네. 그저 자네가 자유롭기를 바랐을 뿐이야. 나는 나무 상자를 닫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그림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소위 성장이란 복수에 성공하는 것도 권력을 손에 쥐는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 내가 너무 꽉 쥐고 있던 그 검을 태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갤러리를 나섰다. 하늘에서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실처럼 가늘게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런던은 비 속에서 점차 깨어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미약한 빛이 새어나와 내 무릎 위에 떨어졌다. 마치 어머니가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실 때의 그 부드러움 같았다.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어머니의 묘지로 갔다. 그곳은 산에 기댄 낡은 땅으로 주위에는 동백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었다. 마침 꽃이 피어 하얀 것이 눈 같았고 향기는 한숨처럼 옅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그 낡은 시계를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쫓지 않을래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저예요.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지나자 동백꽃이 푼푼히 떨어졌다. 절반은 내 어깨 위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나는 눈을 감고 이 고요함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마치 마침내 끝맺은 노래 한 곡처럼, 마침내 내려놓은 꿈 한 조각처럼. 밤에 나는 이씨 가문의 옛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괴종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옛방으로 들어가 가볍게 창문을 열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찬란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나는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서랍에서 박씨 가문의 인장을 꺼내 힘껏 한번 쥐었다가 화로 속에 넣었다. 그것이 천천히 녹아 한 무더기의 불빛이 되는 것을 지켜봤다. 계승자에게 속했던 그 인장들을 나는 하나씩 녹여 없앴다. 나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누구도 아니고 이씨 가문의 장기말도 아니다. 나는 박지원이다. 상처를 지나고 밤을 꿰뚫어 온 생명을 다해 자기 자신을 되찾은 여자. 세상은 온화해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날카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다.